자,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을 알리는 3차 시가 되었습니다. 자, 비추의 모델 여러분께 꼭 강조드립니다. 학기 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쭉 가서 이제 informed consent의 문제점. informed consent라는 게 그게 또 100%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에서 또 너무 환자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의사의 권리가 좀 약화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여기 실시상의 문제. 자, informed consent의 문제점 187페이지. 실제적인 이제 informed consent 실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설명 방법과 범위라는 거예요. 과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냐? 의사가 아는 것을 100%다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다 전달할지라도 의사가 아는 만큼 환자가 알 수 있느냐? 그 범위와 경계가 이게 과연 이게 설정하기가 구체적으로 확실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의사와 환자가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 의사가 책임지고 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환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사와 환자가 함께 이건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데 출발점은 의사만이 알고 있으니 의사가 책임지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의사가 많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설명해야 될 내용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은 일방적으로 의사의 입장에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 환자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설명 방법과 범위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여기 보면 informed consent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자, 이걸 제가 그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예를 들었죠. white lie, 하얀 거짓말. 거짓말은 새빨간데 색깔이 하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얀색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지 너무 고통이 심하다든지 그 생명이 위독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다 보면 그 쇼크에 의해서 더 급작하게 또 생명이 더 단축될 수도 있잖아요. 4기가 넘는 이제 거의 최종적인 암 환자에게 당신 하루 만에 죽는다 이렇게 되면 그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이트 라인은 하얀 거짓말인데 선의의 거짓말이죠. 인포럼드 컨센트가 실시되기 곤란한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게 인포럼드 컨센트에서 문제점인데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땐 과연 어디까지 의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더군다나 환자가 성인이면 모르는데 어린아이한테 야, 너 내일 죽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인포럼드 정보를 알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가 그걸 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죠. 환자가 아주 위독한 경우, 가망이 없는 경우라든지 환자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의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white lie. 자, 이런 경우가 바로 informed consent에 있어서 문제점이에요. 이게 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informed는 되는데 동의가 안 돼요. consent가 안 돼요. 어린아이 경우 말고 informed는 되는데 consent가 안 된다. 의사가 적절한 설명을 해도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이제 종교단체인데 종교단체에 어떤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 특히 수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리가 있는 종교. 근데 지금 피가 모자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받을 바에는 죽겠다. 그러면 당신 수혈 안 하면 죽는다고 인폼을 했는데 환자가 컨센트를 안 하고 완강하게 차라리 내가 죽는다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정보를 제공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인포음드 컨센트 안에 그러한 치명적인 또 문제점이 인포음드 컨센트가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 한번 여러분 그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장까지 왔어요. 12장까지. 앞으로의 의료와 생명윤리학. 앞으로의 의료와 생명윤리학. 미래의 의료와 생명윤리. 의료와 생명윤리도 결국은 생명과학에 기초한 거예요. 생명과학.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학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과학 만능주의. 지금 이렇게 제 요점을 드리면서 아예 그냥 답안을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오늘 강의를 쭉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예 그 내용을 지금 받아 써서 요약하면서 답안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생명과학은 과학기술이에요. 근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 있고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 안에 선과악이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 유용한 것은 이거 발전시키자. 오케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좋은 점, 과학기술이 좋은 점이 100%. 오케이. 발전시키면 돼. 계속 그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죠. 과학기술이 나쁜 점이 100%. 뭐가 있어요? 폭탄. 사람들 해치는 도구들. 흉기들.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접어두고 이게 아직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지 해를 주는지가 결정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 말어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가치 중립이죠. 가치 중립적인 과학기술, 가치 중립적이다. 예를 들면 칼이 있는데 칼을 버릴까 잘 보관할까. 칼인데 갑자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칼을 흉기로 쓸 때는 버려야 돼요. 흉기로 쓰는 일은 버려야 돼요. 근데 칼이 있을 땐 요리 만들 땐 필요하잖아요. 근데 칼 자체를 놓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결정돼야 돼요. 내가 이걸 요리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칼을 얼마든지. 근데 이걸 사람을 위협할 때 쓰겠습니다 하면 버려야 되죠. 그래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은 과학기술, 이것을 가치 중립적 과학기술이라고 그래요. 자, 가치 중립. 선과 악에 우리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가치가 결정되지 않은 과학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학기술은 뭐냐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가치가 있고 악한 가치가 있어요. 그 이중적 가치를 가져요. 이중적 가치. 그럼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일까요? 이중적일까요? 생명과학 기술은 그 안에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중적 가치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빨리 줄여나가고 긍정적인 것은 발전시켜야 돼요. 마치 우생학에서처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생명과학을 발전시켜서만은 안 돼요. 그 안에 문제점은 제거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래의료와 생명윤리는 생명과학을 그냥 무조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만 나가서는 안 돼요. 견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학이 과학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의학과 의료는 의학과 의료가 기초에 있는 생명과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잘 차단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그것들을 배제시켜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의학 의료를 비판했어요. 의학 의료의 발달이 플러스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 좋은 점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수면제 사리드마이드에 의해서 태아의 사지결손증이 생겨요. 여러분 요즘에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 치료제 뭐 렘데시비르 뭐 이런 것들 또 말라리아 약이 또 적용되는데 감기약도 마찬가지예요. 해열제 항생제들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해를 줘요. 내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물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를 무조건 발달시킬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가 약물들이 치료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료와 이 의학을 무조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길뿐이 아니라 가능하면 의료와 이 치료를 미리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의학이 앞으로의 의학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진단과 치료의 관점에서 의학이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 미래의 의학은 예방의학 요거를 프로필렉틱이라고 하죠. 프로필렉틱. 그래서 가능한 한 의료와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건강을 유지하는 질병을 치료받기 전에 예방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학과 생명과학이 발전돼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부정적인 면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방향에서 의학과 의료윤리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했어요. 195페이지 이제 밑에 쪽 보면 사회적으로 의료 과잉 현상이 발생하여 건강한 사람까지 환자 취급을 하거나 실제로 병으로 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잉 의료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 지금 경기도 이제 불경기가 돼서 병원에 가면 어저께도 제가 이제 여기 치과에 갔다 왔어요. 오늘 금요일이죠. 어저께. 예. 그런데 굳이 제가 이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에 온다고 가는데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잠깐 벌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무 이상 없네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연기해서 다음에 온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진료비 6,000원 책정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 특히 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 피부과, 뭐 비뇨기과라든지 모든 외과, 내과 모든 과가 성형외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요즘에는 힘든 외과를 전공하지 않아요. 전공했다가도 다 성형외과로 바꿔요. 그 시중에 병원에 보면 병원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성형외과예요. 그 성형외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의료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진단하는 방향으로 의료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간판의 절반이 성형외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잉 의료예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몸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시각 효과예요.
거기에 모든 의료 서비스가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불행한 거예요. 앞으로 방향이 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재정적으로 지금 이게 아주 힘든 거예요. 요즘에 이게 아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예방의학이 정착이 되는데, 예방의학이 정착이 되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의료 서비스가 너무 이게 광범해졌어요. 공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료 행위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야. 치료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 심리적인, 미적인 차원으로 의료 서비스가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료 과잉으로 몰아가는 거고 과잉 진료가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건강한 사람까지도 환자 취급해서 어떻게 보면 과잉 진료에서 몸에 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의료는 과잉 진료를 배제하고 진단과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well-being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이젠 well-dying,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만 의료 서비스가 집중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정말 아름다운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데까지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윤리, 의료윤리와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 대해서 철학적인 배경을 제시한 사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 루소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루소. 자,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 거냐면 계몽주의 시대 때 사람이에요. 계몽주의 시대 때 사람. 근데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의학을 이미 일찍이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너무 과학기술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문명화될수록 병의 수가 많아진다는, 질병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문명사회 자체가 인간을 질병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의학과 의료윤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줬죠.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앞으로의 의료의 미래는 의학 중심 아니면 생명과학 중심의 과학 만능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의료의 개입이 최소 한도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가 가장 건강한 사회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는 사회를 형성해야지 병원에서 의료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를 의료의 최소한도 개입이라 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의원병론의 귀결이, 그러니까 병은 병원에서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병원이 줄어드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의료의 미래가 돼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비판적인 입장들 우리가 쭉 공부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의료와 의학의 미래는 의학과 의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제거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의료복지 정책이죠. 의료복지.
의료와 생명과학 속에 담겨있는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자고 하는 것. 이것은 루소와 일리치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 예방적인 차원. 예방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거죠. 의료복지예요. 미래의 의학은 의료복지의 확대, 확충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정책, 또 의료보험제도, 의료정책은 의료자원을 양극화시키지 말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자고 하는 겁니다. 의료복지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제도는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인 하나의 지출을 하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정책과 보험제도와 함께 세 번째 의료복지에 포함되는 것이 고령자 복지예요. 고령자 복지. 갈수록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고령자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부정적인 면은 제거시키고 긍정적인 면은 발전시켜 나간다는 하나의 미래 의료의 윤리의 방향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여러분 책에 202페이지에 나오죠. 202페이지. 지금까지는 의학의 분야, 생명과학의 분야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질병을 퇴치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한쪽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의료 기술을 갖고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 문제예요. 환경이 오염되니까 치명적으로 인간에게 질병이 많이 생기고 인간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앞으로는 생명과학과 의학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 의학과 생명과학이 환경에도 관심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윤리학과 환경윤리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윤리와 환경윤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환경에 대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기 202페이지 보면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래의 의학은 의학 자체만으로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극도로 오염되면 더 이상 의학이 인간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할지라도 환경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인간 생명이 거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존층 파괴도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 PCB, 염소계 농약,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여가면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어떠한 의학 기술도 적용될 수 없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할지라도 인간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생명과학이, 생명윤리가 환경윤리와 함께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의료와 미래의 의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게 있죠. 지구온난화, 사막화, 해수면산 상승, 삼린 자원의 고갈, 자연 시스템의 붕괴, 뭐 기상 이변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과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명과학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환경윤리학의 원리, 그 세 가지, 그것만 하고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책 204페이지
자연생존권, 세대 간의 윤리, 지구 전체주의.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자연생존권, 세대 간의 윤리, 지구 전체주의. 자연생존권은 인간뿐 아니라 생물의 종, 생태계의 경관 등에도 생존권을 인정하자. 이제는 생명과학, 생명윤리가 인간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생물의 종, 생태계 등에도 관심을 가지자. 인간 중심주의로 나가지 말고 생명 중심주의로 나가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고 생명 중심주의. 자, 두 번째는 세대 간의 윤리. 이제 우리는 생명과학이 현재 세대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환경윤리처럼 다음 세대에도 관심을 가지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생명윤리는 현재 세대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했는데 이제 환경윤리에서 나오는 그 사상을 거기에 도입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지구 전체주의. 자, 개인과 지구 전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개인의 생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환경이 존속해야 된다. 요 세 가지 환경윤리학의 원리가 요 세 가지가 이제는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에도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생존권, 세대 간의 윤리, 지구 전체주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 도서관에 그 한 지금부터 30년 전에 걸려있던 그 현수막이 지금 사진이 기억나요. 거기에 큰 현수막이 있고 거기에 사진이 있었어요. 지구, 큰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를 생물학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 밑에 아무런 문구가 없는데 It's your mother. It's your mother. 지금 저게 너의 엄마야. 그러니까 너를 낳아준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너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의 생명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 생명윤리학과 환경윤리학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14주 동안에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한 학기 수고 많이 했고 다음 학기에는 제가 더 아름다운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15주차 다음 시간에 여러분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